네, 135회 플래너 독서 경영쌤이나 이번 책은 되게 요새 흥미로운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플랫폼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라는 책입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플랫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야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들, 그리고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들과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거를 기억하시죠? 네, 그쵸.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 혹은 사람들이 연설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하는 곳, 어떤 것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뭐 고속터미널에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기차역에 있는 플랫폼을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리면서 새로 올 것들을 맞이하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 플랫폼, 우리가 공간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그 플랫폼을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로 끌고 올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한번 이거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한 개의 특허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한 개의 특허를 바탕으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제품을 생산해서 비즈니스를 했었던 게, 그게 과거의 패턴이라면 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얘기냐? 수천 개의 특허를 바탕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아이폰 같은 거, 핸드폰 하나에도 굉장히 수많은 특허권이 들어있죠. 그리고 특히 그 어플리케이션,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수많은 특허권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옛날의 사업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제품을 생산하고, 즉 그런 어떤 제조 측면에 굉장히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조금은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 자체가 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컴퓨터, 가상의 웹을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냈었던 것처럼, 가상의 뭔가를 만들어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한 분야만으로는 창조를 이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특정 한 분야를 안다라고 해서 그 분야에서만 성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혹시 T자형 인재 들어보셨죠? 네. T자형 인재라는 게 제너럴리스트하지만 스페셜리스트한 그런 인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한 분야에서만 우리가 집중한다고 해서 창조를 이끌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 그렇게 장을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뛰놀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과연 어디에서 시작을 했을까? 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전에 바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에요. 네. 콜로세움이죠. 네.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 로마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를 알고 있었냐면, 그리스인들보다 자신들이 지성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게르만인보다 자신들이 체력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 카르타고인의 경제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보다 자신은, 로마인들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보통 국가가 커짐으로써 뭐를 하게 되죠? 성벽을 짓죠.
벽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가 안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벽을 조금씩 넓혀가요. 그게 보통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그게 아니라 길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벽이 아닌 길을 만들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자, 로마에 있는 테르미니 광장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길은 결국에 로마로 통한다 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길들이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로마는 자기가 허브의 역할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물들이 자신 그 로마라는 판에 들어와서 뛰어놀 수 있도록 어떤 그 장을, 말 그대로 플랫폼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돼서 길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되게 힘들어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으로 갈 수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길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프리카 도로가 깔려 있다면은 한 13시간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도로 자체에 굉장히 홀이 많이 있어요. 가다가 중간에 움푹 파여져 있고 가다가 움푹 파여져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네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느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할 수도 없고 그만큼 사람들의 소통도 많이 교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그런 어떤 플랫폼 자체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수천 년 전에도 벌써 로마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달을 해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얘기하고 싶은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냐?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없는 게 있어요. 뭐죠? 그쵸?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그 풀어놓는 장을 마련한 거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플랫폼 비즈니스?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전통적으로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지금 현재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 때는 겜보이라는 게 있었어요. 겜보이. 그게 어떤 거냐면 게임이죠. 게임인데 거기에 팩을 꽂아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였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격 정책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기기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비싸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이 비싸죠. 그리고 사람들은 게임을 계속 소비를 함으로써 계속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한 겁니다. 이미 컨텐츠는 마련이 그 안에 있는 그런 판은 사람들에게 되게 싼 가격으로 이미 제공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그런 전통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여러분 스크린도어 설치할 때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스크린도어 설치를 할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업체에서 그 스크린도어를 거의 무료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떤 거를 했었죠? 맞습니다. 바로 광고권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설치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아? 근데 이거 왜 공짜로 해? 이럴 때에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되는 거죠.
투자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광고 이익을 자신의 소득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되게 커다란 성과를 가진 그런 어떤 것도 하나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을 함으로써 계속 지속 그 어떤 성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 두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예요. 자, 신용카드는 여러분 대상이 누가 되나요? 그쵸? 네, 가맹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가맹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들은 더 그 카드를 활용을 할 거고 소비자들이 많을수록 그 가맹점은 그 신용카드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선에서 선순환에까지 올라가느냐, 그게 결국에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마련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화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시스템 자체가 자, 들어가서 내가 입점을 하고 난 후에 백화점과 수수료를 몇 대 몇으로 나누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백화점을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거에 의하면 백화점은 100% 거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공간을 빌려줌으로써 한 자리에 수많은 브랜드들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고 그 공간 안에서 소비되는 거를 이익을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고 소비자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빠르고 이렇게 짧은 거리, 동선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아이템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를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이제 택시 기사분이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뭐 어떤 일 하세요? 라는 거를 물어보다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원래 동대문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 하셨냐고 그랬더니 도매로 신발을 파는 거를 동대문에서 이제 크게 장사를 하셨었대요. 그런데 왜 문을 닫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질문을 던지자마자 제 스스로 아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 요거죠. 자, 실질적으로 동대문도 어떻게 보면은 동대문 시장도 하나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전통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장을 마련을 함으로써 하나의 그 판을 만듦으로써 자신들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러 오고 또 거기에서 자신들이 물건을 팔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오프라인에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즉 가상의 세계에서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가상 세계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G마켓이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희가 물건을 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그쵸?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후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면은 이제 그 킬링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려고 할 때 반드시 어느 한 분야에서 특화되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아마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킬링 컨텐츠들을 관리를 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게 또 그 중에 하나가 reliability, 그 신뢰성에 관한 부분이었을 거고 또 하나는 바로 딜리버리, 배송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퀄리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처럼 수많은 경쟁사들이 많이 지금 현재 나타남으로써 G마켓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킬링 컨텐츠가 무엇일까를 아마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에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에서 존재를 했었던, 오프라인에서만 존재했었던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는 가상의 세계에서도 가능해졌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는 사람들, 소비자와 공급자를 매칭시켜주는 이런 거를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소비자와 공급자를 직접적으로 매칭시켜주는 그런 판을 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에어비앤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을 가요.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 집이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달 동안 집을 가만히 비워놓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외국에서 이렇게 여행 오는 사람들 혹은 숙박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집을 한번 공유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되게 많은 의문이 들죠. 만약에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집 물건 훔쳐가면 어떡해? 그 사람이 왔는데 우리 집 물건 다 망가뜨리고 가면 어떡해? 뭐 이상한 짓 하고 가면 어떡해? 자, 이런 데에서 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소비자의 신뢰도가 이제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플랫폼 비즈니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는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디파짓을 먼저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디파짓. 예를 들어서 우리 물건 중에 뭐 이 이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 디파짓을 다시 돌려주고, 아닌 경우에는 그 디파짓에서 뭔가가 차감이 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정말 소비자와 공급자를 호텔이 했었던 그런 컨텐츠, 어떤 그 사업을 이제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또 다른 공급자가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버라는 서비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었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버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노인들과 어떤 장애인분들,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결국에 그렇게 시에서 지정을 해놓게 됐는데, 이 우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버에서도 여기에 내용 나와있죠. Everyone's private driver 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모두 지금 현재 내 차가 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내 차를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의 택시기사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차를 더 이상 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우버라는 서비스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택시만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차도 택시가 될 수 있고, 결국에 모두의 어떤 이동 수단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지금 현재 놀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자라는 그 바로 기본적인 공유경제의 이론에서 시작이 된 하나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바로 위스퍼라는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혹시 우리나라에 모씨라는 거 아시나요? 모씨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모씨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냥 자기가 글을 올려요. 그런데 이 글을 누가 올렸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글만 올리고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뭐 댓글을 달아요. 그 댓글도 누가 달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댓글을 달고 그 댓글을 확인을 하고, 대화가 이어지진 않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양쌍방 한 번, 두 번 이렇게 핑퐁이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어요. 자, 모씨라는 게 뭐 김씨, 이씨, 최씨 이럴 때처럼 모씨,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모씨가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외국에서 먼저 시작된 이 위스퍼라는 앱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스퍼라는 거, 위스퍼링이 이렇게 속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랬던 것처럼 위스퍼에서는 부모님들 혹은 내가 뭐 내 주변 지인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내 비밀 같은 거를 위스퍼에서는 이렇게 공유를 해요. 근데 그거 역시 익명으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나 게이야, 나 내 친구랑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도 이 사람들이 위스퍼에서는 되게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은 자기가 고민이 되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는 그 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과 어떤 채팅 같은 것도 가능해져요.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어떤 쪽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그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자, 근데 이런 플랫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도대체 이 회사들은 어떻게 이익을 만들어내지? 라는 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자, 이 위스퍼라는 거 같은 경우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광고가 붙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사람 활용도의 수가 많아짐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 아, 사람이 많아지면은 여기에 광고가 붙겠지. 마치 라디오가 인기가 많아지면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혹은 팟캐스트가 인기가 많아지면 광고가 들어오는 것처럼 얘네도 뭐 광고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위스퍼에서는 광고조차도 쓰지 않아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까를 제가 알고 나서, 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정말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위스퍼 같은 경우에는 글을 올릴 때 하나의 사진을 자기가 찾아요. 그 수많은 이미지들, 예를 들어서 뭐 검색을 했을 때 위스퍼 자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항상 글을 올릴 때 동시에 올리는 게 하나의 태그를 같이 올리죠. 예를 들어서 뭐 용감한 브레이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들과 태그를 같이 올리는데, 자신이 그 용감함을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사진이 있겠죠. 네. 혹은 내가 사랑을 얘기를 할 때 선택하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고, 내가 외롭다라는 이미지로 할 때 선택하는 외롭다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혹은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선택하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위스퍼라는 사이트에서는 그 이미지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업에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나이키에서 이번에 자기네가 뭐 어떤 그 용기라는 컨텐츠, 그 커리지라는 그 어떤 키워드, 컨셉을 바탕으로 우리가 광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이미지가 사람들이 용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을 하게 될까를 분석해서 위스퍼에서 그걸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커리지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와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더라 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소비자들, 실제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놀고 있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페이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에서 그냥 뛰어놀고 계속 컨텐츠만 생산을 하면 되는 거고, 단지 그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이 위스퍼라는 데에서는 뒤에서 이제 그 새로운 이익을 창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갑니다. 자, 과거의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먼저 설정하고 나서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사례가 요거야. 통계로 보았더니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수많은 데이터들. 자, 마치 그 바다 위에 바다 모래처럼 구분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거기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기 시작을 하고 룰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미 결정을 하고 나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걸 만들었다면, 이제는 없는 상태에서 내가 키워드를 분석하고 추출하는 그런 형식의 빅데이터가 굉장히 활성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툴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 데이터 자체가 이제는 그 방대한 용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개발 자체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거는 연관관계를 찾기 힘든 방대한 자료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내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는 솔루션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결국에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자,
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 어떤 공간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 돈이 결국에는 그 어떤 공급자에게 수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알았을 때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조금씩 꺼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나는 돈을 내지 않고도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없을까를 찾아보게 됐고, 그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떤 위스퍼 같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이 생산해낸 컨텐츠는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페이스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생각이라는 거는 여러분 뭘 하고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생각하는 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말 자체를 컨텐츠화해서 그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뽑아내게 되는 그런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의 히든 카드가 바로 저는 이 빅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무리 활성화가 된다 해도 빅데이터가 없다면은 이거를 그 수익 사업으로 연관 짓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플랫폼에서 멈추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연관 지을 때까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기술 개발이 많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계에는 어떤 새로운 직업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반젤리스트라는 단어예요.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플랫폼, 제품, 서비스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을 에반젤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에반젤리스트라는 단어를 많이 활성화해서 쓰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구글에서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글의 서비스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어서 결국에는 집단 지성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툴을 구글에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우리의 의도를 알고 우리의 제품을, 우리의 서비스, 그리고 우리의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어떤 그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어떤 지식에 있어서 외교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외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그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 혹은 뭐 엑셀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어떤 활용법을 전달하는 사람들에서 아직까지 멈추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많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더 많은 에반젤리스트가 등장을 하지 않을까, 더 다양한 분야의 에반젤리스트가 분명히 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플랫폼의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는 하드웨어, 두 번째는 컨텐츠,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자,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드웨어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인터페이스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장이죠. 그 어떤 놀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 말 그대로 땅바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컨텐츠에는 자, 그렇다면 그 땅바닥, 운동장 바닥에서 무엇을 하면서 놀 거냐는 거예요. 공놀이를 하면서 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뭐 하드웨어로, 똑같은 하드웨어로 하나의 뭐 미끄럼틀이 있으면은 미끄럼틀에서 친구들이 놀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그래도 룰이 있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속터미널을 여러분들이 가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안에도 보면은 인터페이스는 존재해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의 룰과 어떤 그 컨텐츠, 컴포넌트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 룰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게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플랫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첫 번째 하드웨어, 두 번째 컨텐츠,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려고 할 때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첫 번째는 자, 여기 나와 있죠. only me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발달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 예전에는 한 개의 특허로 한 개의 제품, 즉, 나만 잘나면은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만 잘나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나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서 컨텐츠 비즈니스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슈퍼스타 K 혹은 뭐 K-팝 스타 이런 프로그램을 오디션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수라는 사람들이 이 무대는 나만 쓸 수 있는 무대야. 혹은 그 무대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 무대에는 오로지 가수들, 현재 가수들만 쓸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어떤 슈스케라든지 슈퍼스타 K라든지 아니면 K-팝 스타 같은 프로그램은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거에서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마련했더니 그 프로그램이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운동장에서 뛰어날 수 있는 구성원들을 얼마만큼 유입시킬 수 있느냐가 결국에 그 프로그램의 핵심이었었던 것처럼 나 하나만 이 무대에서 놀 수 있고 오로지 나 혼자서만 이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수 있어 혹은 나 혼자서만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컴페티터. 자, 경쟁을 지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경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선 자, 경쟁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죠? 숨기는 거죠. 그렇죠. 숨깁니다. 내 전략을 숨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 건지를 숨기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실제로 앞으로 행할 것들을 하나둘씩 다 숨기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 안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를 지우고 이제 코어포레이션,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컨텐츠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걸로 만들어서 결국에 그 안에서 또 다른 재생산을 가능하도록 그런 계속 어떤 그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핵심 자체가 바로 오픈, 개방형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삼국지가 만들어졌을 때 보면은 유비가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하지는 않았었죠. 관우와 장비가 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만들어졌어야 됐었고, 사실 여러분 삼국지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유비는 사실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갈량공명, 그렇죠. 방추, 와룡이라고 얘기를 하죠. 와룡이 누워있다라고, 와룡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제갈공명을 이야기를 한 거였었는데, 그 와룡이라는 제갈공명을 유비가 알기 전에 먼저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서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서서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유비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이끌고 이제 그때 여러 법진들이랑 그런 거를 활용을 함으로써 유비가 굉장히 임팩트를 많이 받았어요. 삼국지에서 보면은 당신과 같은 그런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그 와룡은 과연 누구시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서가 내가 현재 유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유비에게 그 어떤 정보도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삼국지는 없을 거예요. 굉장히 재미가 없어졌을 겁니다. 아니면 삼국지가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우리가 희대의 역사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제갈량공명이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겠죠.
결국에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그만큼 개방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간이 핵심이고, 가장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요겁니다. 펀인 거죠. 즐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유입은 많이 될 수 있어요. 처음 호기심으로 유입은 많이 될 수 있으나 플랫폼 비즈니스에선 그 안에서 얼마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또 이게 꼭 즐거움만은 아니라고 해도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뭔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로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펀한 거는 단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시 볼게요. 자, 이 코카콜라에서 진행했었던, 항상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었던 펀 캠페인이에요. 자, 컬럼비아 대학교의 슈미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험경제 시대에는 전 사업의 비즈니스가 테마파크의 체험을 닮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즐거운 것에 있어서 굉장히 포인트를 맞추게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수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즐겁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않게 되고, 즐겁지 않으면 그 안에서 머무르지 않으려는 그런 금방 이동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얼마만큼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뜻밖의 우연, 이 책에서는 세렌디피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밖의 우연을 찾음으로써 내가 이 콘텐츠에 얼마나 이 플랫폼, 내가 현재 놓여져 있는 그 플랫폼을 얼마나 즐길 수 있게 되는지를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펀을 또 동시에 굉장히 잘 활용했었던 곳이 바로 이케아이죠. The Big Sleep Over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케아라는 곳은 가구를 파는 곳이죠. 네, 가구를 파는데 이 이케아는 또 특이하게 접근을 했어요. 어떻게 접근을 했죠? 자, 원래는 가구에서 재료를 바탕으로 가구를 만든 다음에 그 가구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이케아는 완전히 반대로 한 거죠. 먼저 가구를 장롱을 만드는데, 이번에 무조건 20만원, 15만원 선으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통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었던 그런 어떤 나무들, 혼합 나무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그렇게 싸게 가구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이케아에서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가구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빅 슬립 오버라고 이야기를 해서 1박 2일 동안 바로 그 이케아의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정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밤에 영화도 보여주고 네일아트 서비스나 마사지 같은 것도 그 안에다가 불러놓고 자 직접 한번 1박 2일 동안 체험을 하면서 1박 2일을 이케아에서 한번 지내면서 이케아들의 컨텐츠,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로열티까지 같이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던 게 바로 이케아라는 곳이에요. 자, 이럼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SNS에서 같이 공유도 하고 말 그대로 그냥 이케아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고 그냥 너희들 여기에서 놀아, 재밌게 놀아 라고만 마련을 했을 뿐인데 굉장히 커다란 홍보 효과가 있었던 거죠. 자, 브라질 삼바 페스티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지난 올해 2월에 브라질 삼바 페스티벌이 있었죠. 이 축제에 전 세계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8,900억 정도? 네, 이 정도 굉장히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거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페스티벌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스토리가 없대요. 네, 스토리 하나 없이 그냥 되게 좋은, 되게 화려한 어떤 그 페스티벌이 하나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어지고 또 하나 이어지고 그러니까 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그 팀들이 계속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퍼레이드를 계속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우리 와 이거 했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는 전혀 없고 스토리 뭐 라인 그냥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계속 화려한 것들만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질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브라질의 리우라는 곳에서 있는 이 삼바 페스티벌로 인해서 거두어지는 경제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얘네들이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은 페스티벌을 즐겼을 뿐이에요. 자, 이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2월에 페스티벌이 있는데 6월부터 준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페스티벌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일이 된 거죠. 근데 그 효과를 한꺼번에 이 페스티벌 하나를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을 모으고 티켓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런 것처럼 그냥 단지 놀고 있는 판을 만들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만 만들어줬을 뿐인데에도 수많은 경제 효과가 창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오프라인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몇 가지 법칙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플랫폼 마당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운동장, 즉 플랫폼이 좋아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컨텐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스퍼라는 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위스퍼라는 앱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접근하는 것도 만약에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글을 쓰려고 하는데에도 막 뭐 하나 띠딩 뜨면서 우리나라 뭐 하나 결제하려면 액티브엑스 뜨는 것처럼 글을 쓰려고 했더니 여기에 가입을 해라, 여기에 뭐를 해라, 여기에 글을 써라, 어떻게 써라 라고 너무 어렵게 까다롭게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 플랫폼 자체를 즐기지를 못하죠.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놀 수 있는 플랫폼 자체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장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플랫폼이 좋을 때에 사람들이 잘 즐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외부성의 법칙인데 네트워크의 의외성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친구들에게 전달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 대학생들을 만나면은 항상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죠. 좋아하는 일들이 있는데 해야 되는 일도 있다. 그럼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항상 제가 전달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잘하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거를 따라 했을 때 내가 열심히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왜냐면 없는 기회들이 많았었거든요.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많았는데 이제는 너무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서는 기회를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잘하는 것을 함으로써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통해 어떤 좋아하는 것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찾아보는 것이 훨씬 빠르게 일을 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역시 결국에는 저는 네트워크의 우회성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놀지 않으면은 그 네트워크의 우회성은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그 운동장에서 그냥 또 멍 때리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의 창의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우회성을 계속적으로 제공이 될 때에 그 우회성이 만들어졌을 때에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지휘자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리더는 지배자가 아니라 지휘자로서 상생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오너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룰을 항상 알려주는 그런 어떤 지배자가 아니라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 운동장을 깔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휘자가 필요한 게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세 번째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판을 까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가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킬러 컨텐츠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운동장이 좋더라 해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좋게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QCDRT라고 얘기를 했는데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릴라이어빌리티,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안에 서비스라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근데 서비스를 제외하고 나서 자, 질이나 가격, 딜리버리, 배달하는 거, 그리고 릴라이어빌리티, 테크놀로지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월등히 뛰어났을 때 킬러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티몬이라나 뭐 티몬 혹은 위메프 같은 쿠팡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QCDRT 중에 어디에다가 무엇을 킬링 컨텐츠로 삼았었죠? 그쵸? 코스트를 킬링 컨텐츠로 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자, 각각 자신들의 킬링 컨텐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가 뛰어나고 혹은 진짜 뭔가가 재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그걸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킬링 컨텐츠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뜻밖의 재미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미있는 사람이 재미 보는 시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외성의 법칙이랑 많은 연관이 있어요. 자, 내가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잘 즐겼을 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컨텐츠들 또 새로운 컨텐츠들, 뜻밖의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다양화되면 다양화될수록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더욱더 잘 성장을 하고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에 더 많은 컨텐츠가 생산이 되고 그 컨텐츠가 결국에는 그 기업을 그 비즈니스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구조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는 분명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죠. 그런 거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기술적으로 사실 접근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오늘 뭐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정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를 제가 더욱더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만약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책으로 아마 찾아보실 것 같아요. 그쵸? 플랫폼 비즈니스가 실질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금 뭐 아이스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파이스 정책이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판을 형성하는 비즈니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 가상의 공간이든 혹은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실제의 공간이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함으로써 어떤 IT계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분명히 핵심적으로 부각이 되는 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그렇다면 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오프라인에서 시작을 할 것인지, 온라인에서 시작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캐치함으로써 어떻게 사람들이 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줄 것인지를 고민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냥 단지 일회성으로 왔다가 찍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놀고 즐기면서 상생함으로써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컨텐츠가 또 분석이 되어서 또 다른 컨텐츠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구도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같이 나눌 책은 사물인터넷이라는 책이에요. 요새 핵심이 되고 있는 뭐 핀테크라든지 빅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가 사물인터넷에 해당이 되겠죠. 이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우리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책으로 간략하게나마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